저는 서울 인근에 살고 있는 3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지금은 이혼했지만 거지나 다름없는 남편과 그 집안 식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 사연을 보내게 되었어요. 본인 아들이 저지른 수많은 잘못은 생각 안 하고 저한테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다가 결국 큰 코 다친 시어머니의 이야기를 한번 끝까지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비교적 여유 있는 집안에서 태어나 큰 불편함 없이 자랐습니다. 부모님 덕분에 하고 싶은 건 다 하면서 클 수 있었죠. 그러다가 지인의 소개로 남편을 만나 짧은 연애 후 결혼하게 되었어요. 당시 결혼을 허락받으려고 저희 집에 갔을 때 친정 부모님의 반대가 생각보다 너무 심했습니다. 그 이유가 남편 집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부모님의 반대에 맞서 싸우며 마치 비련의 여주인공이라도 된 것처럼 결혼을 사랑으로 하는 거지 집안 조건 맞춰서 하는 거냐고 대들었습니다. 너가 아무리 그 남자 좋아한다고 해도 일단 어느 정도는 비슷해야 할 거 아니냐. 이건 해도 너무 심하잖아. 상관없다니까. 집안 수준이 뭐가 중요한데. 내가 좋다고. 난 행복하게 살 자신 있어. 엄마는 사랑하는 감정은 잠깐일 뿐이고 결혼은 현실인데 분명히 나중에 후회하는 순간이 온다며 저를 말리셨어요. 하지만 그 당시에 저는 사랑에 눈이 멀어 아무리 반대해도 꼭 결혼을 하고 싶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부모님을 날마다 졸라댔어요. 부모님은 결혼은 저희 둘이 하는 게 아니라 집안끼리 맺어지는 큰일이라며 계속 반대하셨지만 자식 이기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아침 저녁으로 맨날 조르고 남편은 퇴근하고 저희 부모님 집 앞을 찾아와 무릎 꿇고 허락해달라 빌었어요. 결국에는 친정 부모님도 두 손 두 발 다 들고 결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반면에 시댁에서는 제가 부잣집 딸이란 말을 듣자마자 제 얼굴을 본 적도 없는데 결혼을 허락하시더라고요. 난 이미 찬성이야. 이야기 듣고 말고 할 것도 없다. 앞으로 너가 우리 집 며느리로서 최선을 다하고 우리 아들이랑 잘 살면 돼. 시어머니는 제게 아무런 것도 묻지 않고 허락하셨습니다. 그게 반대만 하는 저희 부모님이랑 비교가 되어 당시에는 마냥 좋았어요. 친정 부모님의 반대를 넘어선 이후로 결혼 준비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얼마 후 결혼식까지 무사히 마치고 꿈에 그리던 신혼생활을 보내게 되었죠. 하지만 제 신혼에 걸림돌이 하나 있었으니 바로 시어머니였습니다. 얼마 전에 내 친구를 만났는데 얼굴이 몰라보게 좋아졌더라. 비결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요즘 피부과 다닌다고 하던데 난 한 번도 그런데 가본 적도 없으니 엉망인가 봐. 며느리가 한 번 데려가주면 좋을 텐데. 시어머니는 제가 돈 많은 부잣집 딸이라는 이유로 틈만 나면 이것저것 사달라고 졸라대기 일쑤였어요. 사실 시어머니의 말대로 저는 현재 제가 버는 능력도 있고 친정집에 여유도 있기 때문에 그런 돈이 아깝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제가 기분이 나쁜 건 노골적으로 저를 이용해 먹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하루는 어머님이 아침부터 제게 용돈이 필요하다며 오는 소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어디 돈 나올 곳도 없고 날도 추워지는데 나가서 일이라도 해야 하나? 나를 써줄 곳이 있으려나 모르겠네. 이럴 때 자식들이 알아서 용돈 좀 챙겨주면 얼마나 좋을까? 저희 시어머니 말투가 원래 이래요. 뭐가 필요하면 그냥 달라고 하면 차라리 나은데 매번 저렇게 징징대며 오는 소리를 하니까 더 짜증이 나요. 정말 용돈을 받고 싶으면 자기 아들한테 이야기하면 될 것을 꼭 저랑 둘이 있을 때 저 들으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마지못해 지갑에 있는 현금을 봉투에 담아 어머님께 건넸습니다. 어머님 용돈이에요. 아까 어머님 말씀 들으려고 한 건 아닌데 용돈 필요하신 것 같아서요. 아이고, 뭘 이런 걸 다 주고 그러니? 고맙다. 너가 생각해서 주는 거니까 잘 받을게. 근데 조금 서운한 건 정기적으로 한 번씩 주면 참 좋겠는데. 아, 어머님 말씀은 매달 용돈이 필요하시다는 거죠? 알겠어요. 그럼 매달 챙겨드릴게요. 어머님께서 생각하고 계신 액수라도 있으세요? 용돈은 주는 사람 마음이지 받는 사람이 그걸 어떻게 정하니? 매달 쓰는 돈도 다르잖아.
액수를 딱 정해놨다가 그게 모자라면 또 서로 민망해지고. 그럴 바에는 차라리 카드를 하나 주는 게 낫지 않겠니? 갑자기 저한테 카드를 달라 하시더라고요. 결혼할 때 시댁에서 받은 것 하나 없었고 기대하는 것도 하나 없었는데 저한테 어디까지 바라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용돈 주는 것도 내키진 않았지만 신용카드는 진짜 생각지도 못했어요. 저를 며느리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누르면 돈이 나오는 ATM 기계로 생각하는 게 너무 보이니까 기분이 나빴습니다. 용돈이고 뭐고 그냥 다 없던 일로 하고 앞으로 우리 집에 찾아오지 말라고 할까 하다가 문득 남편이 했던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우리 엄마 진짜 불쌍한 분이셔.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에는 우리 집이 진짜 가난했거든. 아빠가 가장 노릇을 못해서 엄마가 억척스럽게 나를 키우셨는데 그래서 지금도 엄마 생각만 하면 마음이 아파. 당신도 우리 엄마 너무 미워하지 말고 잘해드리면 참 좋겠다. 남편은 예전 자기 힘들었던 일을 이야기하며 저보고 시어머니를 잘 돌봐달라는 부탁을 하곤 했습니다. 그 말이 떠오르니 제 성질대로 할 수는 없더라고요. 왜? 내가 너 카드 받아서 생각 없이 막 긁고 다닐까봐 그러니? 내가 써봤자 얼마나 쓴다고 그래? 우리 며느리 부잣집 딸이라 통이 큰 줄 알았는데 아닌가 보네. 알겠어요, 어머니. 제 카드 하나 드릴게요. 근데 한도는 100만 원이고 그 이상은 못 올려드려요. 100만 원이면 그게 어디야? 역시 우리 며느리가 최고다 최고야. 저는 제가 가진 카드 중에 안 쓰는 카드 하나를 한도 100만 원으로 설정해 놓고 어머님께 드렸어요. 그 카드를 받아들고 어찌나 좋아하시던지 자리에서 펄쩍펄쩍 뛰시더라고요. 그 이후 시어머니는 신이 나서 하루 종일 놀러 다니는 것 같았습니다. 10,000원, 20,000원씩 저한테 카드 결제 문자가 계속 날아오더라고요. 그리고 이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은 저한테 정말 고맙다며 앞으로 자기가 더 잘하겠다는 말을 연신하곤 했어요. 물론 저희 친정부모님을 만나면 정말 잘하려고 노력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카드를 거의 반강제로 뺏기다시피 한 건 기분이 나빴지만 저와 친정 부모님에게 잘하는 남편을 보니 마냥 손해보기만 한 건 아니구나 싶었어요. 몇 달의 시간이 흐르고 그동안 제 카드를 매달 한도까지 꽉꽉 눌러서 잘 쓰고 다니던 시어머니가 우리 집에 찾아와서는 갑자기 카드 한도를 올려달라 하셨습니다. 아무래도 100만 원은 너무 부족한 것 같아. 한도 좀 올려줘. 내가 다 쓰진 않을 테니까 여유 있게 200만 원으로 올려다오. 저는 어머님한테 절대 100만 원 이상은 안 된다고 이야기했지만 막무가내로 돈이 너무 부족하고 모임에서 밥값 한번 긁으려 해도 카드 한도 때문에 손이 떨린다며 올려달라 요구하셨어요. 예전 같으면 100만 원이 아니라 10만 원에 벌벌 떨며 살던 시모였을 텐데 제가 이 집안에 시집을 온 지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씀씀이가 저보다도 커졌습니다. 제가 아무리 월급을 많이 벌고 집안에 돈이 많다고 해도 재벌은 아니잖아요. 시어머니한테 용돈으로 한 달에 200만 원씩 드리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대놓고 언짢은 기색을 내비치자 시어머니는 남편을 들먹거리기 시작했어요. 너는 나한테 쓰는 200만 원이 그렇게 아깝니? 돈이 차고 넘치게 있으면서 어찌 저리 시댁 생각을 안 하는지 모르겠다. 우리 아들이 너한테 완전히 속아서 결혼했어. 시어머니는 제가 남편에게 약하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기분이 나쁘고 이런 상황 자체가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제 자존심이 상한 건 둘째치고 어머님이 남편과 제 사이를 이간질시킬 것 같아서 일단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알겠어요. 어머님 말씀대로 200만 원으로 올려드리긴 할게요. 하지만 진짜 여기까지가 마지막이에요. 앞으로는 더 말씀하셔도 절대 들어드리지 않을 거예요. 당연하지. 나도 염치가 있다. 더 이상 달라고 하진 않을 거야. 카드 한도를 올려준다는 대답을 듣자마자 시어머니는 신이 나서 가셨습니다. 남편은 제가 이 정도로 자기 엄마를 챙기고 있다는 걸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호구처럼 시어머니한테 계속 돈을 뜯기면서도 혹시라도 그 사실을 알게 되면 남편이 제게 미안해할까봐 내색하지 않았어요.
시모가 너무 얄미웠지만 남편이 자기 엄마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알았기 때문에 그냥 눈 딱 감고 하자 생각했죠. 정말 저는 나름대로 아내로서 며느리로서 최선을 다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역 내에서 영업직으로 일하던 남편이 이제부터 하는 일이 조금 바뀌어서 지방으로 출장을 다녀야 한다더군요. 아래 지방까지 멀리 내려가면 아예 그곳에서 하루를 자고 1박 2일이 걸리는 날도 종종 있었고, 바빠진 남편의 스케줄 때문에 혼자 외롭게 집을 지켜야 하는 날이 늘어났어요. 그날도 혼자 밤늦게 집에서 TV를 보고 있었는데 낯선 번호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평소에 모르는 번호는 받지 않는 편이라 그대로 전화가 끊겨버렸어요. 무시하고 다시 TV를 보려고 했는데 왠지 뭔가 느낌이 이상했습니다. 여자의 촉이라고나 할까요? 자꾸 찝찝하고 궁금한 마음이 들어서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아니, 왜 전화를 안 받으세요? 당장 차 빼요. 내가 지금 나가야 하는데 사모님 차 때문에 나갈 수가 없어요. 네? 차라뇨. 무슨 말씀이세요? 대답을 하고 나니 그날 아침에 있던 일이 생각나더라고요. 남편이 지방 출장을 가는 날이라면서 저한테 차 키를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갑자기 내 차를? 당신 차는 어쩌고? 아, 운전을 3시간씩 해야 하는데 내 차로 가면 허리가 아프고 너무 힘들더라. 당신 차가 커서 운전하기 편하잖아. 내가 회사 법인카드로 기름 만땅 넣어서 가져올게. 당시에 남편은 영업용으로 자기 회사에서 나오는 작은 준중형 자동차를 타고 다녔는데 제 차가 커다란 외제차라서 평소에도 쉬는 날엔 제 차를 운전하길 좋아했어요. 지방으로 3시간씩 운전하고 내려가야 하니 허리가 아플 만도 하겠다 싶어 순순히 차 키를 내주었습니다. 남편이 바쁘게 일을 하다 보니 정신이 없어서 남의 차 앞을 막고 이중주차를 해놨나 하고 생각했어요. 죄송해서 어쩌죠? 그 차는 제 차가 맞긴 한데 오늘 남편이 끌고 나갔거든요. 제가 남편 전화번호를 알려드릴게요. 그렇게 전화를 끊고 상대방에게 문자로 남편 번호를 찍어 보냈어요. 대체 어디서 뭐라고 다니길래 주차도 이상하게 해놓는 바람에 나한테까지 전화가 오게 만들었나 싶었죠. 하지만 몇 분이 지나서 다시 똑같은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니, 아까 차 빼달라고 했던 사람인데요. 아무리 전화해도 안 받으세요. 저 지금 나가봐야 하는데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죄송합니다. 남편이 지방 출장 간다고 해서 제 차를 빌려준 거라서요. 서울이면 지금 제가 가서 빼드리기라도 할 수 있을 텐데 어쩌죠?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 서울이에요. 출장을 남의 집 아파트로 옵니까? 저는 그게 무슨 소리인가 싶어 도저히 영문을 모르겠더라고요. 남편은 분명 3시간 걸리는 아랫지방으로 출장을 간다며 제 차를 빌려갔으니까요. 상대방과 전화통화하며 위치를 물어보니 우리 집에서 그리 멀지도 않은 곳이었습니다. 제가 계속 전화를 걸고 카톡을 보내도 남편은 아무 반응이 없었고 뭔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에 제가 보조키를 챙겨들고 택시를 타고 달려갔어요. 집에서 20분 정도 걸려 도착해보니 정말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 제 차가 떡하니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저한테 전화를 걸었던 사람이 차 앞에 서 있었고 일단 뒷차를 빼야 하니 서둘러서 제 차를 이동시켜 빼드렸습니다. 남편 때문에 거의 40분을 넘게 기다린 그분에게는 죄송하다고 연신 고개 숙여 사과를 드렸죠. 남편은 그때까지도 전화를 받지 않았고 너무 어이가 없어서 차를 살펴보던 중에 아파트 방문 출입증이 대시보드 위에 있었습니다. 동호수를 확인하고 일단 바로 뛰어 올라갔어요. 일단 현관문 앞에서 귀를 대고 들어보니 집안에서 TV 소리와 남녀의 대화하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초인종을 눌렀는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고 방금 전까지 들리던 소리가 조용해지더라고요. 그때부터 제 심장이 쿵쾅거리며 뛰기 시작하고 미친 사람처럼 초인종을 누르고 그래도 문을 열어주지 않자 현관문을 발로 차고 소리를 질렀어요. 김종수, 너 여기 있지? 문 열어, 당장. 출장 간다며 여기가 출장지냐? 그렇게 제가 밖에서 소란을 피우자 잠시 후에 현관문이 열리고 20대 후반 정도로 보이는 여자가 방금 일어난 것 같은 표정을 지으며 나왔습니다. 누구세요? 여긴 저 혼자 사는 집인데. 여자를 힘으로 밀쳐내고 집으로 들어갔더니
거실에 두 사람이 방금까지 와인을 마시고 있었는지 컵 두 개와 안주들이 널려 있었어요. 남편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 집안을 이리저리 뒤지는데 안방 화장실이 잠겨 있어서 열라고 소리쳤고 잠시 후에 어쩔 수 없이 남편이 나왔습니다. 저와 눈도 마주치지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이고 나오더니 겨우 입을 열어 한다는 소리가 저보고 여긴 어떻게 알고 찾아왔냐 합니다. 어떻게 왔냐고? 지방으로 출장 간다더니 여기서 저 여자랑 살림 차리고 있었냐? 둘이 데이트하려고 내 차 가져간 거야? 코딱지만한 너 차는 쪽팔렸니? 남편은 그게 아니라고 일단 자기 말을 들어보라고 하는데 이 상황에서 무슨 말을 더 들어보겠습니까? 바람도 능력이 있는 놈들이나 피운다더니 너가 이럴 줄 몰랐다. 쥐뿔도 없는 거 사람 하나 믿고 결혼했는데 이런 식으로 뒤통수를 쳐? 여보, 일단 내 말 좀 들어봐. 저 여자랑 오늘 처음 만난 사이고 출장이 갑자기 취소되는 바람에 지금 그걸 변명이라고 하고 있니? 더는 너랑 이런 거지 같은 상황에 엮이고 싶지 않아. 어쩔 줄 모르고 쩔쩔매는 남편을 남겨두고 제 차 키를 뺏어서 나와버렸어요. 혼자 운전해서 집에 돌아오자마자 현관문 비밀번호부터 바꿔버렸고 온몸에 긴장이 다 풀려 소파에 쓰러지듯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한참 후에 남편이 문을 열어달라고 찾아왔지만 지금 당장 꺼지지 않으면 경찰을 부르겠다고 해서 쫓아냈어요. 밤에 잠도 못 잔 채 뜬 눈으로 지새웠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남편은 다시 그 여자한테 갔는지 사라졌더라고요. 배도 안 고프고 황망한 기분에 이제 이혼 준비를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해야 하나, 친정 부모님한테는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하나 생각하며 소파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 집 초인종이 울렸고 남편 놈이 다시 찾아왔나 하고 인터폰 화면을 확인해 보니 남편이 아니라 시어머니가 왔더라고요. 상대하고 싶은 기분이 아니었지만 일단 왜 찾아왔는지 이야기나 들어보려고 문을 열어주었어요. 너 마침 집에 있었네. 다행이다. 중요하게 할 말이 있어서 여기까지 왔어. 시어머니는 전날에 남편과 제 사이에 있었던 일을 아무것도 모르는 눈치였어요. 이 상황에서 또 용돈 달라거나 카드 한도를 올려달라고 하기만 해봐라.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고 벼르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데요? 너 우리 집 사정 알잖니? 아무래도 이사를 해야 할 것 같아. 마침 이 근처에 괜찮은 매물이 나와서 방금 계약금 넣고 오는 길이거든. 33평인데 5억 조금 안 하더라. 우리가 이래저래 돈을 끌어봤는데 3억이 모자라더라고. 은행에서는 신용 문제 때문에 대출도 안 해준다 하니까. 너가 친정에 이야기해서 3억만 빌려줘. 기껏 해봤자 카드 한도 100만 원 더 올려달라고 찾아온 줄 알았는데 저한테 3억을 당장 만들어 오라는 말이었어요. 아들이나 그 엄마라는 인간이나 저한테 커다란 엿을 먹이려고 작정한 사람들 같았어요. 안 그래도 남편 때문에 속에서 천불이 날 것 같은데 시어머니가 멍청한 소리를 하며 기름까지 붓고 있으니 결국 폭발을 하고 말았습니다. 3억이요? 마치 300만 원 달라는 듯이 말씀하시네요. 저한테 돈 맡겨놓으신 거 있으세요? 너 뭐 잘못 먹었니? 시어머니한테 그딴 식으로 말을 해. 돈 빌려달라니까 사람이 우습게 보이니? 그냥 달라는 것도 아니고 빌려달라는 건데 어디서 그깟 푼돈으로 유세야? 저는 헛소리나 하고 있는 어머님에게 3억이 어떻게 푼돈이냐고 헛소리 하지 말고 내 집에서 당장 나가라고 했어요. 맨날 아들 팔아먹으면서 돈 달라 하는 것도 오늘까지가 마지막이고 앞으로는 내 주머니에서 10원짜리 한 장 나가는 일 없을 거라 말했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요. 저는 그쪽 아들이랑 이혼할 거니까 온 김에 제 카드나 주고 가세요. 이혼? 너 내가 돈 좀 빌려달라 했다고 시위하는 거냐? 결혼이 너 마음대로 했다 끝냈다 하는 줄 알아? 두고 봐. 내 아들 위자료랑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다 청구할 테니까. 어처구니 없는 시모의 말에 웃음이 피식 새어나왔습니다. 본인 아들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하나도 모르고 기세등등한 꼴이 웃겼거든요. 제가 진짜로 그 돈 때문에 이혼하자는 줄 알아요? 그 이유가 궁금하면 어머님 아들한테 직접 물어보세요. 왜 아무 잘못도 없는 우리 아들을 걸고 넘어져? 할 말 없으니까 뒤집어 씌울 생각하지 마.
시어머니는 제 말을 못 믿겠다는 듯 눈에 쌍심지를 켜고 대들었어요. 호랑이도 제 말을 하면 온다더니 저희가 현관문 앞에서 티격태격하고 있을 때 남편놈이 제 눈치를 보며 슬금슬금 들어오려 하더라고요. 너 마침 잘 왔다. 얘하는 소리 좀 들어봐. 내가 돈 좀 빌려달라 했다고 너랑 이혼하겠다지 뭐냐? 안 그래도 죽을 죄를 짓고 제 눈치를 보던 남편이 자기 엄마 하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눈이 튀어나올 것처럼 커졌습니다. 엄마, 무슨 돈이야? 나 때문에 이혼한다는 거 맞아. 내가 잘못한 거야. 무슨 소리야? 너가 뭘 잘못했다고? 이 와중에 네 마누라 편 들고 있니? 엄마, 진짜 내가 잘못한 거라니까. 제발 모르면 가만히 좀 있어. 두 사람이 쇼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어찌나 웃기던지요. 남편은 자기 입으로 도저히 말을 못하는 것 같아 제가 좀 도와주기로 했어요. 어머님, 이 사람이 어제 저한테 출장 간다고 하더니 젊은 여자 사는 집으로 출장을 갔더라고요. 어머님 아들한테 그런 재능이 있는 줄 몰랐어요. 이혼 서류는 며칠 내로 만들어서 어머님 댁으로 보내드릴게요. 상간소송은 따로 준비할 테니까 잘 준비해 보시던가요. 어머님도 상황 이해하셨으면 아드님 데리고 빨리 나가세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이게 다 무슨 소리냐며 자기 아들을 붙들고 흔들기 시작했어요. 자기 아들은 절대 바람을 피울 애가 아니라고 오히려 저한테 의처증이 있는 거라며 생사람까지 잡았습니다. 너 증거 있어? 증거도 없이 이러는 거 명예훼손인가 뭔가 그런 거 몰라? 증거 있으면 가져와봐. 제가 현장을 두 눈으로 목격했는데 사실 증거가 뭐가 필요하겠어요. 제 차에 두 사람이 같이 타고 이동하는 것도 블랙박스에 녹화되어 있을 테고 지난 밤새도록 남편이 제 발에 절여서 자기가 잘못했다며 카톡을 수십 통 보냈습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에 있겠어요? 이제는 남편이 못 버티고 현관 앞에 무릎을 꿇더니 싹싹 빌기 시작했습니다. 바람도 아니고 그냥 거래처 여직원인데 잠깐 호기심이었어. 너가 일찍 오는 바람에 아무 일도 없었다니까. 진짜야. 그래, 내가 옆에서 들어보니까 불려시 같은 게 우리 아들한테 꼬리친 것 같은데 남자가 바깥에서 사회생활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야. 오늘 일은 그냥 전부 없던 일로 할 테니까 조용히 넘어가자. 아주 쌍으로 웃기는 소리를 하고 있길래 저는 방에서 먼지털이를 가져와 남편을 때리기 시작했고 절대 용서할 생각 없으니 당장 내 집에서 꺼지라고 소리쳤습니다. 용서해주기 전까지는 절대 못 간다고 하길래 핸드폰을 들고 112에 신고하는 척을 했더니 마지못해 자기 엄마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저는 정말 다음날 아침에 변호사 사무실 찾아가서 남편에게 이혼 서류 만들어 보내는 것과 동시에 상간으로 고소 준비 작업에 들어갔어요. 이 와중에 시어머니가 제게 전화를 하셔서 하는 말이 이혼하는 건 어쩔 수 없으니 자기들이 재산 분할 해달라고 안 할 테니까 자기가 아파트 계약금으로 걸었던 5천만 원만 저보고 해결해달라 하더라고요. 나 지금 사는 집주인한테 이사 간다고 보증금 빼서 달라 한 거야. 다시 채워 넣어야 하니까 너가 그 돈만 주고 끝내라. 너한테는 5천만 원이 별것도 아니잖아. 그 돈만 주면 아주 깔끔하게 사라져 줄게. 그걸 왜 저한테 달라고 하세요? 제가 어머님 돈 주는 사람이에요? 아, 맞다. 방금 변호사 사무실에서 나오는 길인데 아드님한테 고소장 조만간 날아갈 거예요. 상간 합의금 2천부터 시작이니까 준비해 놓으라고 하세요. 어머님이 그동안 저한테 가져갔던 돈 다시 돌려주시게 생겼네요. 실컷 놀리고 전화를 끊었고 시모는 저한테 온갖 악담과 저주를 퍼붓더라고요. 남편 놈은 변호사 선임할 돈도 없는지 무조건 저한테 잘못했다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며 싹싹 빌었고 저는 법원 판결대로 남편에게 위자료 2천만 원 받아내고 이혼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법원 앞까지 찾아와서 울고불고 저한테 너무한다며 난리를 쳤어요. 자기들은 5천만 원이 없어서 살던 집에서 쫓겨나게 생겼는데 있는 놈들이 더한다며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러게 누가 멀쩡한 현모양처 놔두고 바람 피우라고 했나요? 남편이랑 시모가 제 이름을 부르며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빌었지만 뒤도 안 돌아보고 돌아왔네요. 저는 남편의 다른 배경 같은 건 신경 안 쓰고 오직 그 사람 하나만 보고 결혼을 결심했던 건데
결국 제 짧은 생각보다 저희 부모님 말씀이 옳았어요. 그 전까지 저는 상대방 집안을 보는 건 속물들이나 하는 줄 알았죠. 하지만 제가 틀렸고 어른들의 인생 경험으로 수준 안 맞는 인간들을 거르라는 말이 옳았습니다. 비싼 수업료를 치렀지만 이제라도 그 사실을 알게 되어 다행이라 생각해요. 남편과는 완전히 끝났고 그 여자한테도 따로 상간녀 소송이 들어가 있으니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빨리 모든 걸 마무리 짓고 두 발 뻗고 자고 싶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저는 얼마 전 시원하게 파혼하고 당당하게 살고 있는 20대 여자입니다. 항상 좋은 사람과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꿈이었으나 그 꿈은 당분간 뒤로 미뤄야 할 것 같네요. 듣기 좋은 이야기는 아니지만 시궁창에 빠질 뻔한 제 인생을 겨우 구한 사연을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대학 졸업 후에 취업한 회사에서 같이 일하던 동료 직원에게 호감을 느끼게 되었어요. 자꾸 얼굴을 보니 정이 들었고 결국 연인 사이로 발전했습니다. 3년간의 연애 끝에 남자친구에게 깜짝 프로포즈를 받았죠. 생각지도 못했던 청혼에 저는 크게 감동하였고 프로포즈를 바로 승낙했습니다. 바로 결혼 준비를 하기 위해 저는 먼저 우리 부모님께 인사를 드렸고 얼마 후 남자친구 집에 인사드리러 찾아갔어요. 그런데 집에 들어가기 전에 뭔가 망설이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내가 자기한테 이야기 못한 게 하나 있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일단 알아야 할 것 같아서. 그게 뭔데? 무슨 문제라도 있어? 우리 집안이 그렇게 형편이 좋은 건 아니야. 보면 많이 놀랄지도 몰라. 저는 뭘 그런 걸 걱정하냐고 아무렇지 않으니 신경 쓰지 말라고 했죠. 제 말에 남자친구는 안심하는 눈치였고 저는 진짜로 상대 집안 형편이 우리가 결혼을 하는 데 있어서 그리 중요하진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연애할 때 본인 집안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해준 적이 없었는데 가난한 집안이 창피해서 그랬나 보다 싶었죠. 남자친구의 말대로 처음 방문한 예비시댁은 많이 낡았고 일단 좁았어요.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남자친구의 어머님은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남자친구 부모님의 첫인상은 참 좋은 편이었어요.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고 제가 온다고 식사 준비도 정성을 다하신 것 같았습니다. 남자친구는 집안의 외동아들이라 저희 네 사람은 즐거운 분위기에서 식사를 마쳤습니다. 잠시 후에 후식으로 나온 과일을 먹고 있는데 남자친구 어머님이 저희 결혼 준비에 대해 물어보시더라고요. 이제 앞으로 결혼 준비는 어떻게 할 생각이니? 너희들 모은 돈으로 충분한 거야? 사실 저희가 모은 돈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다른 건 다 생략하고 혼수만 저희 돈으로 마련하려고요. 신혼집은 전세 대출 받을 생각이에요. 뭐? 대출? 대출은 안 받는 게 좋은데. 형편이 넉넉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지. 우리가 도와줄 수도 없으니 이래라 저래라 할 상황도 아니긴 한데. 너희 부모님은 조금 보태주신다는 말씀 없니? 우리보다 형편도 나은 것 같은데 부모님이 도와주실 수도 있잖아. 애초에 결혼 이야기 처음 나왔을 때부터 양가 부모님 도움 안 받기로 작정했어요. 우리 부모님한테 돈 이야기 하긴 곤란하다고 대답했더니 약간 실망하는 눈치더라고요. 서로의 대화가 끊기고 어색한 정적이 잠시 흐르다가 어머님이 다시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그래, 너희들 생각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고. 우리가 보태주는 거 없으니 이래라 저래라 하긴 좀 그렇지만 집은 어디로 얻을 생각이니? 아직 생각한 건 없는데. 저희 두 사람 직장에서 가까운 곳으로 얻으려고요. 그럼 우리 동네로 와. 여기가 딱이네. 여기서 너희 회사까지 차로 금방이잖아. 우리 식구들이 이 동네에서 20년 넘게 살고 있는데 정말 살기 좋아. 여기 근처에 아파트 새로 올라온 거 있는데 거기 한번 알아보는 게 어때?
갑자기 저한테 신축 아파트를 들이밀길래 무슨 소리인가 싶었어요. 네? 거기 엄청 비싸지 않나요? 에이, 별로 안 비싸. 어차피 신혼부부는 요즘 대출도 잘 나온다며. 일단 사놓기만 하면 나중에 아파트값 오르니까 무조건 이득이지. 뭐 나조차고 그러니? 기왕이면 새 아파트에서 시작하면 좋잖아. 아, 네. 일단 좀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남자친구의 어머님은 새 아파트에서 우리가 신혼생활을 시작하길 바라는 눈치셨어요. 25평짜리가 3억 정도 되는 금액이었고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해도 우리가 그걸 갚으며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잠시 들었죠. 어머님 입장에서야 아무래도 아들과 가까운 곳에 있으면 자주 왕래하기 편해서 그런가 보다 싶었습니다. 내심 시댁이랑 자주 마주치며 살아야 하는 거 아닌가 살짝 걱정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동네로 오면 안 되겠다 싶어 대강 알아보는 척 신용만 하고 정작 신혼집은 다른 곳에 구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본격적으로 남자친구와 결혼 준비에 들어갔고 신혼집을 알아보고 있는데 어머님께서 계속 자기가 말한 아파트를 저한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남자친구도 본인이 생각했을 때 거기만한 곳이 없다고 하면서 대출을 조금 받더라도 거기에 신혼집을 정하고 싶다며 속마음을 드러냈어요. 신축 아파트고 이래저래 좋은 건 나도 아는데 우리 당장 돈이 부족하잖아. 아무리 대출을 많이 받는다고 해도 그게 가능한 일이야?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한번 알아보기나 하자. 남자친구는 은근히 거기가 마음에 들었는지 자꾸 가고 싶어 하는 눈치였고 저는 내키지 않았지만 마땅히 거절할 명분이 없었습니다. 너희 부모님이랑 붙어서 살기 싫다는 소리를 직접 할 수는 없잖아요. 일단 남자친구 말대로 은행에 가서 대출을 알아보면 현실의 벽에 막혀 포기하게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먼저 남자친구와 함께 부동산에 방문해서 25평 아파트 매매 가격을 알아보니 제 생각처럼 엄청나게 비싸더라고요. 인터넷으로 알아봤을 때는 3억 정도면 살 수 있겠다 싶었지만 실제 와서 두 눈으로 보니 옵션 금액이라거나 세금, 부동산 비용 등등을 생각하면 최소한 3억 5천은 있어야 살 수 있었어요. 거봐, 내가 뭐라 그랬어? 신축이라 돈도 더 들어간다고 했잖아. 오빠랑 나랑 아무리 대출 받아도 이건 무리야. 포기하자. 우리 5천밖에 없고 2억 대출 받는다고 해도 1억이 부족한데 이 돈을 어디서 구해? 그래도 기왕이면 신축에서 시작하면 좋잖아. 자꾸 이사 다니면 그것도 돈이며 시간 낭비하는 거고. 진짜 아쉽네. 1억만 어디서 구할 곳 없을까? 저는 그냥 분수에 맞춰서 살자고 이야기했지만 남자친구는 너무 아쉬워했습니다. 몇 년 후에는 이 아파트 가격이 더 크게 오를 거고, 그럼 우리는 영영 집도 없이 전세 떠돌아다니는 생활을 할지도 모른다며 저한테 겁을 잔뜩 주는 겁니다. 지금이 좋은 기회일 수도 있어. 나중에 4억, 5억 넘어가면 그땐 진짜 못 산다니까? 반면에 저는 현금이 1억이나 더 필요하고 시댁이랑 가까워서 내키지 않았는데 자꾸 미련을 보이고 이상하게 고집을 피우더라고요. 이래서 다들 결혼 준비하면서 많이 싸우고 헤어지기까지 하나보다 싶은 생각이 그때 처음으로 들었어요. 그리고 며칠 후에 집에서 부모님이랑 밥을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결혼 준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너희들 결혼 준비는 잘 되어가는 중이야? 집은 어디로 하려고? 정했어? 아니, 아직 고민 중이야. 남자친구랑 의견이 너무 달라서. 고민 자꾸 해봐야 뭐해? 좋은 곳 있으면 빨리 계약해놔야지. 결혼식도 얼마 안 남았잖아. 혹시 돈 부족해서 그래? 엄마는 제가 돈이 부족해서 신혼집을 못 구하고 있는 줄 바로 눈치채셨습니다. 굳이 그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지 않았는데 부모님이 너무 걱정을 많이 하시니까 대강 우리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의외로 우리 엄마가 그 아파트에 대해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아, 거기? 안 그래도 내가 눈여겨보고 있었는데. 위치도 좋고 신축이라 공간도 잘 빠졌더라. 주변에 초등학교도 새로 들어온다던데. 재테크도 재테크지만 너희들 결혼해서 애 낳고 살려면 거기가 딱이긴 하지. 엄마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근데 그럼 뭐해. 우리가 가진 돈이 너무 부족한데. 은행에서 대출 풀로 받아도 1억이 모자라.
완전 무리라니까. 난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아. 너 그런 고민이면 진작에 엄마 아빠한테 이야기하지 그랬어. 아무리 너희들끼리 준비한다고는 하지만 이런 건 어른들한테 상의해야지. 엄마는 식사를 다 마치지도 않은 채 그 말을 하시더니 안방으로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한테 통장을 내어주셨는데 그 통장 안에는 3억 원이 넘는 현금이 들어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무슨 돈인데? 엄마 아빠가 나중에 우리 딸 시집 갈 때 주려고 모은 돈이야. 너 태어났을 때부터 모았어. 이 돈으로 신혼집 계약하고 혼수도 사고 싶은 거 다 사. 분명히 부모님에게 아무런 도움을 받지 않으려고 했는데 통장에 찍혀 있는 엄청난 금액을 보니까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저 역시도 그 아파트가 마음에 안 드는 건 아니었거든요. 오래되고 낡고 좁은 빌라가 아니라 깨끗한 신축 아파트에서 대출 없이 시작할 수 있는 돈이니까 눈 딱 감고 받을까 말까 망설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정신을 차리고 통장을 엄마에게 건네주었어요. 아니야, 나 이렇게 큰 돈 받을 수 없어. 엄마랑 아빠 노후에 보탰어. 평생 고생하며 사셨는데 내가 그 돈을 어떻게 날름받을 수 있겠어? 너가 그런 거 걱정할 필요 없으니까 이건 그냥 편하게 가져가. 우리가 설마 노후 준비도 안 해서 나중에 너한테 손 벌릴까 봐 그래? 이번 일이 아니더라도 항상 부모님께 받기만 하는 것 같아 죄송스러운 마음뿐인데 이렇게 또 크게 도와주시니 감사하고 마음 한켠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염치 없지만 그 통장을 받아들었고 이 사실을 남자친구에게 전하자 그쪽 부모님들도 엄청 좋아하셨습니다. 남자친구는 괜히 시간 지체할 것 없이 빨리 계약부터 진행하자 했고 저는 그 전에 한 가지 부탁이 있다고 말했어요. 저는 남자친구의 부모님을 나쁘지 않게 생각하고 있었지만 너무 가까운 거리에 신혼집을 마련하다 보니 의도치 않게 잦은 왕래가 있을 것 같아 걱정이었죠. 그래서 이 아파트를 계약하는 대신에 시댁에서 너무 간섭하지는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연락 없이 집에 찾아오는 일이 절대로 없게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제 말에 남자친구는 당황하는 것 같았지만 잠시 고민한 후에 알겠다고 대답했어요. 그쪽 입장에서는 서운할 수도 있는 말이었지만 충분히 제 입장을 이해한다며 뜻을 존중해 주었어요.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앞으로도 어머님 아버님이랑 합가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말했고 남자친구도 그 말에 동의하며 본인이 그 문제는 잘 처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렇게 며칠 후에 만나 아파트를 계약했고 결혼 준비는 거의 마무리에 접어들었죠. 우리 두 사람은 예정된 날짜에 결혼식을 올렸고 신혼여행까지 즐겁게 다녀왔습니다. 공항에 아침 일찍 떨어졌고 먼저 친정집에 들러 인사를 드리고 어머님 댁에 찾아뵈려 했어요. 그런데 그때 어머님한테 전화가 오더니 어머님 댁이 아니라 저희 신혼집으로 곧장 오라 하시더라고요. 네? 저희 집이요? 어머님이 이쪽으로 오시게요? 무슨 소리야? 나 지금 너네 집에 있다니까. 너희 오늘 온다고 해서 내가 밥 차려놨어. 식기 전에 빨리 와서 먹어라. 시어머니의 말을 들으며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었어요. 전화를 끊고 옆에 있는 남편에게 물어봤더니 별일 아니라는 듯 이야기하더라고요. 오빠, 어머님이 왜 우리 집에 계시는 거야? 혹시 우리 집 비밀번호 알려드렸어? 비밀번호? 응, 알려드렸는데 왜? 그걸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안 하고 알려드리면 어떡해? 그게 상의까지 할 일이야. 우리 엄마 아빠가 남도 아니고 가족인데 집에 올 수도 있는 거잖아. 자기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다는 듯 뻔뻔한 남편의 표정을 보니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한테 미리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마음대로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와 집에서 기다리고 계신다니 기분이 너무 좋지 않았죠. 우선 싸우는 건 나중 문제고 시부모님이 기다리고 계신다고 하니 서둘러서 신혼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제 두 눈을 의심할 상황이 펼쳐졌어요. 너희들 이제 오니? 배고픈데 빨리빨리 좀 다녀라. 선물은 뭘 사왔어? 시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누워 TV를 보고 계셨고 한 번도 제대로 사용한 적 없어서 새 것이나 다름없는 가구 위에 과자가 어지럽게 널려져 있었어요. 심지어 저희가 들어오는 소리에 안방 침대에서 자고 있던 시아버지가 부시시한 얼굴로 걸어 나오셨습니다.
주인도 없는 집에서 이게 대체 무슨 짓인가 싶었어요. 아버님, 안방에서 주무셨어요? 그래, 너희 시아버지가 어제 술을 좀 많이 드셔서 피곤하신가 봐. 기다리다가 힘들다고 하시길래 눈 좀 붙이라고 했지. 그나저나 신혼집이라 해도 먹을 게 아무것도 없더라. 마트에서 삼겹살 사서 왔으니까 그거 구워 먹자. 그 말에 저는 본능적으로 부엌으로 눈을 돌렸고 어머님이 식탁 위에 신문지를 두어 장 깔고 그 위에 버너와 불판을 올려두었더라고요. 새로 지은 집이고 원래 집주인이 입주하기도 전에 매물로 나온 걸 저희가 산 거라서 완전 새 집이었거든요. 아직 개시도 안 한 제 주방에서 기름 잔뜩 튀는 삼겹살을 구워 먹자고 하시는데 너무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애초에 신혼집인데 우리 침대에 마음대로 누워서 잠을 자거나 허락도 없이 집안을 뒤져서 음식을 꺼내 먹고 거기에 삼겹살까지 구워 먹자고 버너에 불판까지 올려놓는 건 완전히 선을 넘은 행동 아닌가요? 처음엔 제 성격 테스트하려고 일부러 이러는 건가 싶기도 했었습니다. 피곤하니까 삼겹살은 나중에 먹자고 대충 둘러대고 식사는 배달시켜 먹었어요. 그리고 시부모님이 집으로 돌아가시면 남편과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려고 기다렸는데 해가 지고 밤이 되도록 어머님 아버님은 거실에서 TV를 보시면서 집에 갈 생각을 안 하시는 겁니다. 결국엔 기다리던 제가 먼저 슬쩍 물었어요. 어머님, 시간이 많이 늦었는데 집에 가보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소파에 편히 누워 TV를 보던 시어머니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대꾸했습니다. 집? 집에 가봤자 할 일도 없는데 뭐. 오늘은 여기서 자고 가려고. 어차피 남는 방도 있고 거실에서 자도 되니까 우리 신경 쓸 거 없다. 아 참, 너희 아버지 아침은 항상 7시에 드시니까 그 전에 차려드려야 한다. 시어머니가 하는 소리를 듣고 입을 다물 수가 없었어요. 저는 남편을 조용히 밖으로 불러내어 따져 물었습니다. 아니, 어머님 아버님 주무시고 가신다잖아. 어떻게 할 거야? 어쩌긴 뭘 어째? 그냥 주무시고 가시겠지. 뭘 대단한 일이라고 호들갑을 떨어? 아버님 아침 7시에 드신다고 나보고 준비하라잖아. 지금 이 상황이 아무렇지도 않다고? 우리 집은 원래 7시에 아침 먹어. 그냥 국이나 하나 끓여서 반찬 대충 차려드리면 되니까 부담 갖지 마. 그러니까 오빠 말은 지금 나보고 아버님 아침 차리라는 소리야? 있는 거 대충 차리면 되는데 뭐가 어렵다고 그래? 나 피곤해. 오늘은 빨리 씻고 자자. 남편은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눈치 못 채고 졸리다며 들어가 버렸어요. 저는 이게 대체 무슨 날벼락인가 싶어 기분이 정말 좋지 않았죠. 아직 시차 적응도 잘 안 됐고 몸은 천근만근 피곤한데 아침 7시에 식사 준비를 마치려면 6시에는 일어나야 하잖아요. 아무리 대충 차리라고는 하지만 시부모한테 처음으로 차리는 밥상인데 그게 어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그 늦은 시간에 밖에 나와 집안 마트를 찾았고 반찬거리를 몇 가지 가져와서 다음날 아침 밥상을 차렸죠. 어머님 아버님은 7시가 되자마자 일어나서 식탁에 앉으셨고 제가 차린 밥상을 가타부타 말도 없이 드시기 시작했어요. 저도 흐르는 땀을 닦으며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있는데 문득 시어머니가 아파트 명의에 대해 물었습니다. 근데 이 집은 누구 명의로 되어 있니? 아무리 너희 친정에서 돈을 보태줬다고 해도 딸랑 너 명의만 올린 건 아니지? 앞으로 부부가 같이 살 집인데 공동 재산으로 생각하고 살아야 한다. 안 그래도 부모님께서 명의는 같이 올려도 아무 상관없다고 하시길래 집 살 때 공동명의로 해뒀어요. 공동명의라는 소리를 들은 시어머니는 잘 됐다며 박수까지 치고 좋아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좋은 아파트가 우리 아들 집이라니 내 아들 성공했네 성공했어. 우리도 이런 집에서 한 번쯤 살아보고 싶었는데 앞으로 자주 놀러 와야겠다. 웃고 있는 시어머니를 보며 저는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어요. 옆에서 아무 생각 없이 국을 퍼먹고 있는 남편을 째려봤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생각이 없어 보였죠. 시부모님들은 아예 점심까지 먹고 오후 2시가 넘어서야 집에 돌아가셨고 기다렸다는 듯 남편을 불러다 앉혀놓고 따지기 시작했어요. 아까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 못 들었어? 자주 우리 집에 오신다잖아.
그야 거리도 가깝고 엄마가 우리 챙겨주려고 하시는 거지. 정말 그렇게 생각해? 우리 결혼 전에 약속한 거 잊었어? 하긴 시부모님 오시면 나만 힘들지 오빠는 힘들 것도 없잖아. 무슨 말을 또 그렇게 하냐? 우리 엄마 아빠가 언제 힘들게 했어? 됐고, 우리 결혼 전에 한 약속이나 지켜. 얼렁뚱땅 넘어갈 생각이면 나 가만 안 있을 테니까 알아서 해. 제가 화를 내는 모습을 보여주니 남편도 마지못해 알겠다며 작은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휴가가 끝나고 회사에 출근했다가 집에 돌아오니 신발장에 시부모님 신발이 떡하니 놓여 있었어요. 이건 또 무슨 일인가 싶어 들어와 보니 시부모님들이 소파에 나란히 앉아 웃으며 TV를 보고 계셨습니다. 이 시간에 어쩐 일이세요? 오신다고 말씀도 없으시고. 내가 내 아들 집에 오는데 너한테 일일이 보고해야 하니? 됐고, 빨리 저녁이나 차려라. 저번에 못 먹은 삼겹살 아직 남았지? 그거나 구워 먹자. 그거 어제 그제 저희가 다 먹었는데. 아니, 내가 사온 삼겹살인데 그걸 왜 너가 다 먹어? 빨리 마트에 가서 사와. 어떻게 된 일인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기도 전에 어머님 기세에 눌려 집에서 쫓겨나고 말았어요. 집앞 마트에서 삼겹살이랑 쌈채소를 사서 집으로 걸어가는데 진짜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그 사이에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은 자기 부모와 함께 소파에 셋이 나란히 앉아서 TV를 보며 깔깔대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절대 그냥 안 넘어가겠다 마음을 먹었고 그 와중에 기름 튀는 게 싫어서 후라이팬에 삼겹살을 구워서 저녁상을 차렸어요. 어머님은 고기는 구우면서 먹어야 제맛이라며 저녁을 드시는 내내 툴툴거리셨습니다. 너가 밥상 차릴 줄을 모르네. 안 되겠다. 우리 집안 분위기를 제대로 배우기 전까지는 내가 매일 저녁에 와서 같이 저녁 먹을 테니까 똑바로 해. 시어머니 하는 소리를 듣고 순간 숟가락을 집어 던질 뻔했어요. 남편은 여전히 이 상황에 개입할 생각도 없고 자기 밥만 처먹고 있더라고요. 식사가 끝나고 혼자 설거지까지 마치고 났더니 이미 시간은 9시가 다 되었습니다. 집에 와서 좀 쉬고 싶은데 저 인간들 때문에 미치겠더라고요. 화장실 갔다 나왔는데 작은 방에서 남편과 시어머니의 대화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아, 엄마, 눈치껏 해. 나도 커버치기 힘들어. 뭐하러 내가 며느리 눈치를 봐야 하니? 어차피 이 집도 공동명의로 했다며. 너는 이런 집 놔두고 엄마 아빠가 좁아터진 낡은 집에서 사는 게 좋니? 아니, 그건 아니지만. 넌 잔말 말고 가만히 있어. 엄마가 다 알아서 해줄 테니까. 앞으로 이렇게 매일 와서 같이 밥 먹다가 그냥 눌러 앉아 버릴 테니까. 내 아들 집에 남는 방 하나 쓰겠다는데 며느리 지가 뭘 어쩌겠어? 그동안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남편이 제 눈을 피하고 딴소리만 하고 있었는지 그 이유를 잘 알겠더라고요. 이게 전부 시어머니랑 둘이 짜고 치는 고스톱판이나 마찬가지였던 겁니다. 우리 부모님이 사준 집을 통째로 꿀꺽 삼키려는 시부모도 괘씸하고 저와의 약속은 개나 줘버리고 모른 척하는 남편에게 깊은 빡침이 몰려왔어요. 저는 처음부터 시집살이 할 생각 없고 어머님 아버님이랑 합가하고 싶은 생각 전혀 없다고 이야기했는데 어쩜 제 말을 무시하고 이럴 수 있나 싶었죠? 이대로 끝낼 수 없고 받은 만큼은 돌려줘야 속이 후련할 것 같더라고요. 그날 늦은 저녁 시부모는 집으로 돌아갔고 남편이 안방으로 들어오길래 꼴도 보기 싫으니 거실로 나가라고 쫓아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6시가 조금 넘었을 때 시어머니가 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안방 문을 두드리며 해가 중천인데 왜 아직도 안 일어나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는 시간이 몇인데 아직까지 자고 있는 거야? 그리고 내 아들은 왜 소파에서 자고 있냐? 아침밥 안 차려? 아주 막 나가려고 그러네. 미리 안방문을 잠그고 자고 있었기 때문에 문을 열고 들어오진 못하더라고요. 저는 최대한 천천히 일어나 찬장에서 콘프레이크와 냉장고에서 우유를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놨습니다. 아침 차렸어요. 됐죠? 그러자 시어머니가 극대노를 하셨습니다. 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시어머니가 왔는데 이걸 아침이라고 차린 거야? 마음 같아서는 안 차려드리려고 했는데
마지막이라 그래도 이거라도 차려봤어요. 제가 마지막이라고 하니 시어머니는 무슨 헛소리냐며 노발대발하셨습니다. 너 아직 잠이 덜 깼냐? 나랑 한번 해보자는 거야? 아침부터 난리를 피우시는 바람에 잠이 좀 덜 깨긴 했는데 정신은 완전 맑아요. 어서 이거 드시고 아드님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세요. 제가 아들 데리고 이 집에서 나가라고 하니 어머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무슨 영문인지 몰라서 제 눈치만 살피는 것 같았습니다. 저 어머님 생각대로 대충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같이 살 일 없으니까 모르는 척하지 말고 아드님 데리고 나가세요. 야, 여긴 네 집이기도 하지만 엄연히 우리 아들 집이기도 해. 내가 내 아들 집에 있겠다는데 너가 왜 난리야? 아니요, 여긴 제 집이에요. 능력도 없고 돈도 없는 어머니 아들 집이 아니라 그냥 제 집이라니까요? 여기 공동명의로 했다며? 이미 결혼도 했고 빼도 박도 못하는 거 그냥 포기하고 사는 게 속편한 길이야. 우리가 큰 거 바라니? 남는 방 하나만 달라 이거야? 빼도 박도 못하다뇨. 식만 올렸지 아직 애도 없고 전부 물리면 그만인걸요. 결혼 비용이나 시간이 좀 아깝긴 해도 그거 몇 푼이 대수겠어요? 거지들이 지금 제 집에 살겠다고 하는데 뭐? 거지? 이게 말이면 다인 줄 알아? 너가 나가라고 하면 내가 나가야 하니? 내 아들 집인데 절대로 못 나가. 법대로 해. 시어머니는 공동명의라고 하면 진짜 집에 대한 권리가 반반 있는 줄 아셨나 봐요. 법대로 하라고 하시길래 법 좋아하시면 그렇게 해드리겠다 대답했습니다. 공동명의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차피 이렇게 된 마당에 저도 이혼 소송 바로 진행할 거고 이 집에 제 돈이랑 저희 부모님 돈만 들어갔으니 한 푼도 내어드릴 생각 없거든요. 아마 사기 결혼이나 마찬가지라 결혼 비용 저한테 돌려주셔야 할걸요? 어머님은 말문이 막혔는지 자기 아들만 쳐다보셨고 남편도 아는 게 하나도 없어서 눈만 꿈뻑거리고 있었어요. 당연하죠. 전날에 너무 분해서 잠도 안 자고 밤새도록 찾아봤으니까요. 친정부모님은 애초에 공동명의로 해줘도 만에 하나 결혼 생활이 잘못됐을 때 남편이 하나도 가져가지 못한다는 것도 알고 계셨어요. 공동명의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니까 해달라고 하면 해줘버리라고 하셨으니까요. 저는 어머님한테 시끄러우니 경찰 부르기 전에 빨리 내 집에서 나가달라 말했고 어머님은 끝까지 자기 아들 집이니 본인이 절대 못 나간다고 하셨어요. 그러다 경찰 출동하고 억지로 질질 끌려나갔습니다. 그 와중에 남편이라는 놈은 우물쭈물하면서 제 눈치만 보고 있길래 뺨 한 대 때리고 오늘 안에 짐 챙겨서 나가라고 했죠. 뺨을 한 대 때리면 속이 후련해질 줄 알았건만 오히려 기분만 더 찝찝해지고 말았습니다. 그 집안 식구들끼리 이리저리 알아보고 다니는 건지 이틀 동안 감감무소식이었는데 3일째 되는 날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니까 남편이 무릎 꿇고 자기가 잘못했다며 싹싹 빌더라고요. 그러거나 말거나 이미 늦었죠. 남편이 할 수 있는 거라고는 합의 이혼으로 깔끔하게 끝낼 건지 아니면 소송까지 가서 진흙탕 싸움을 하고 변호사 비용까지 다 물어내고 끝낼 건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했더니 결국 합의 이혼으로 끝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쓴 결혼 비용만 1,500만 원이 넘어갔는데 그중에 1,000만 원을 현금으로 보상받고 끝냈어요. 저는 혼자 그 집에서 살 필요도 없고 그대로 전세 주고 친정에 들어와서 살고 있습니다. 비록 결혼은 시작도 못하고 실패했지만 제 이름으로 아파트가 하나 생기니 남편보다 훨씬 든든하고 기분이 좋네요. 하마터면 똥 밟고 거지들이랑 한 집에서 살 뻔했는데 나름대로 빠르게 대처해서 피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